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보는 거는 우리 경매 나온 물건 중에서 용인시에 있는 물건인데요. 뭐 물건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등기부는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편제는 토지 및 그 부속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분의 부동산은 토지도 건물도 따로따로 부동산이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볼 때 그냥 기본적으로 말소되지 않고 현재 살아있는 것만 본다. 그럼 뭐예요? 이제 현재 일부 증명서라고 그러죠. 말소사항 포함한 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볼 때 등기사항 전부 말소된 것까지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여러 면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는 단독일인데는 토지, 건물만 보지만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참고로 집합 건물을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집합 건물이냐 아니냐는 호수당 소유자가 각각 등재되어 있는 걸 우리 집합 건물이라고 하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101호 소유자 갑, 201호 소유자 갑, 301호 소유자 갑. 집합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뭘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 제가 좀 아까 집합 건물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호수마다 소유자가 각각 등재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 그러자? 집합 건물이자.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아파트. 그쵸? 가장 흔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들도 있잖아요. 101호, 201호, 301호 소유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집합 건물이죠. 그럼 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 이거는 집합 건물일까 아닐까요? 자, 101호 소유자 갑, 201호 소유자 갑, 301호 소유자 갑. 호수마다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정의를 각각 등재.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각각 등재되어 있으면 집합 건물이니까 이런 경우도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세 개로 나뉘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죠.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것. 근데 표제부는 예를 들어 101동 507호예요. 101동에 대한 표제부도 있어야 되고 507호에 대한 표제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101동,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고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전체니까 거기에 그 깔고 있는 토지의 내용도 들어와요. 등기부의 가장 큰 효력은 공시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시, 알려주는 효력이에요. 대신 등기부는 공신의 효력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자가 믿을 신자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걸 공공연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실무상은 거의 믿어도 되긴 한데 이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등기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언제 봐야 될까요? 돈 주기 전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자, 계약식 때, 중도금 때, 잔금 때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절차를 이행하겠죠. 그러면 등기부를 언제 봐야 될까요? 언제? 계약 시, 중도금 시, 잔금 시. 제가 좀 아까 뭐예요? 돈 주기 전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보냐면 돈 주고 나서. 꽝입니다, 꽝. 돈 주기 전에 발급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게 이게 지금 집합 건물이에요. 용인시에 있는. 그럼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어떻게 돼? 표제부가 2개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이요. 아, 얘는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이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이 자, 건물이 하늘 위에 두리둥실 떠다닐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깔고 앉아 있는 이 대지. 아, 얘는 하갈동 309-5번지에 면적 831평방미터 한 필지에 한 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표제부고 두 번째 표제부는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예요. 그럼 얘는 지금 201호의 전유 면적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70.73. 질문.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의 구조는 등기부를 보고 파악한다. OX. 맞아요? 틀려요? 제가 뭐라 그랬죠? 소재지, 구조, 면적, 지목, 용도는 뭘 봐야 된다? 대장을.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대장. 이 면적도 그래요.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 토지다, 토지 대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바로 밑에 보면 얘가 대지권이 있대요. 대지권 걸리면 이제 토지에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요때 2023년 4월 13일 대지권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도 이렇게 대지권 취지에 등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토지는 따로 뭐 지상권적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지권의 지분을 건물에다
씌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 등기부만 보는 거예요. 뭐인 경우? 집합 건물인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되기 전에 토지에 별도의 다른 등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자,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 지상권이 돼 있어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여기가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위에 건물을 못 짓까요? 대지권 등기에서 호수마다 대지권 등기 못 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좀 아까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건물 등기만 본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집합 건물 되기 전에 토지에 돼 있던 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등기의 가장 큰 효력이 뭐라 그랬죠? 공시. 알려주는 효력이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이 되기 전에 토지에 뭔가가 있었어요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그게 뭐냐면 별도 등기 있음. 예. 그래서 별도 등기 있음은 표제부 두 번째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엔 뭐냐면 토지인데 1. 그러니까 별도 등기는 뭐예요? 집합 건물이 되기 전에 토지에 말소되지 않냐고 남아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걸 지금 뭐요? 우리에게 건물등기부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뭐예요? 여기는 1번 토지 갑구 6번에 신탁 등기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등기부는 한 필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1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필지가 있으면 세 필지다 그러면 거기에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별도 등기 여기가 1이 아니라 3이 돼 있어. 그러면 얘는 3개 필지를 걸쳐서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3번 필지에만 별도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필지에 뭘 봐야 돼요? 집합 건물이 될 때까지도 토지에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등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등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3번 토지에 토지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으면 1번 토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갑구에. 그러니까 얘가 집합 건물 되기 전에 토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건 같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별도 등기를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이제는 알 수 있죠. 이 의미만 확인하면 돼요. 별도 등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집합 건물 되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말소되지 않냐고 남아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거. 그러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죠. 뭘 봐야 돼요? 토지 등기.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데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럼 입찰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대지권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토지 별도 등기는 어떻게 권리 분석? 토지 등기부를 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근저당은 어떻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니까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인수해야 할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 거의 본 일이 없어 제가. 그거 이제는 등기부를 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등기할 때. 그래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입찰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표지부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갑구죠.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제 원래 등기에 권리 분석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원칙이 시간에 빠르면 권리에 앞선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빠르냐 늦냐는 뭘 갖고 판단한다? 자, 등기부에는 접수일자와 등기 원인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접수일자.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접수일자가 빠른 놈이 권리에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 뭘까요? 뭘까? 우리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민법의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효과는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해서 잔금을 납부했다고 내가 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법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 경매, 공매, 수용, 상속, 판결 5가지. 얘는 등기 없이도 돼요. 가장 흔하게 내가 경매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언제 취득할까요? 잔금 내면 즉시 취득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건 잘 생각을 안 해보는데, 여기 지금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접수일자는 2023년 8월 4일 날 돼 있고, 자, 원인일자가 8월 4일, 얘는 공교롭게 같은 날짜네. 그럼 이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우는, 이 부동산의 지금 소유자가 23년도 8월 4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같은 날 8월 4일 날 등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시불로 다 지급하고 8월 4일 날 뭐요? 등기한 거야. 흔한 일은 아니죠, 이런 일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등기 원인이 뭐냐면 이게 이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매매야. 아까처럼 등기 원인이 매매면 그냥 우리 소유권 취득은 뭘로 본다? 접수일자인 8월 4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서 경매 받았어. 그럼 여기 뭐라고 기재될까? 아주 오래됐으면 경락.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 됐으면 낙찰. 그럼 이제 현재는 뭐라고 될까요? 매각. 표시가 그렇게 돼요. 그럼 얘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상속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상속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소유권 취득 시점 언제일까요? 피상속이 사망 즉시 상속돼요. 즉시 상속돼. 사망하면. 다만 나는 뭐예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 본다예요. 사망하면 즉시 상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냐? 상속하면 사망 날짜가 보통 나오는 거예요. 사망 일자가. 그리고 등기는 그 이후에 하겠죠. 그럼 이 원인이 상속이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뭐예요, 지금? 원인 일자를 봐야 돼. 조금 어려운가요? 근데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에게 표시는 안 해도 마음속에 등기부를 볼 때 쭉 보는 것 같아도 따다다닥 체크해요. 그래서 소유권 지날 때 이 원인이 뭔지. 원인이 예를 들어서 뭐 매매, 증여 이런 것 같으면 접수 일자. 그럼 접수 일자가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어느 경우냐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경우가 많아. 이게 뭐예요? 잔금 대출. 매매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일까요? 몰파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수 번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구는 뭐 동구는 건 시험 볼 때 얘기고 현실로는 그냥 접수 일자를 보는 거고 접수 일자가 같으면 뭘 예외적으로 접수 번호를 보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권리 분석할 때 시간이 빠르면 권리에 앞선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이야. 예외가 뭐 있어요? 예외가 아까처럼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야. 임차권 등기는 접수 일자 있는데 임차권 등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예요? 임차인 누가 뭐 보증금 얼마의 차임도 있으면 적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점유, 전입, 확정 일자를 기재하죠. 주택이나 상가는. 그러면 임차인은 접수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생겼냐? 확정 일자 무선 면제권이 언제 생겼냐에 따라서 그 권리 관계가 지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접수 일자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세부적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구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을구는 뭐야? 이제 소유권 이외에 가는 것.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갑구에 들어올까요? 을구에 들어올까요? 가압류 가처분이 소유권에 기한 내용이야. 그럼 어디로 들어와? 갑구는 뭐였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했잖아. 그럼 갑구에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 가압류가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채무자가 어느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네? 근저당권자야. 그러면 이 근저당권 어떻게 채권을 그 소유자에게 이 근저당권자에 주지 말고요. 제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 보존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법은 실제법이고 그 절차법이 뭐냐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의 큰 내용 중에 세 개로 분류하면 첫 번째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존처분이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세 번째 재산명시제도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엔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보존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소유권에 관해서 다투고자 하는데 소송을 해서 내가 승소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소유권을 내 걸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이 소유자가 제3자 홀라당 팔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3자가 이 내용을 알아. 그럼 뭐예요? 악의. 몰랐어. 선의를 불문하고 제3자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너무 빠른가? 슬로우로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권리 행사를 하기 전에 내가 집행권을 받아서 이걸 경매를 신청하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전에 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이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 보존처분.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을구의 내용이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가압류 가처분이 어디에 들어온다? 을구에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등기는 그런 내용을 흔치 않지. 그렇죠? 대부분 어디에 들어와요? 갑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소유권 유예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여기 본 것처럼 근저당. 그럼 여기도 근저당 8월 4일날 근저당 설정하면 거기에 돈을 꿔주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 개인적이야. 그러면 돈을 꿔줄 때 우리 뭘 받아요? 기본적으로 차용증.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뭐 담보 제공해.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죠. 그 근저당 설정에 대한 원인 서류가 차용증인 거예요. 이런 부분.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요. 여기도 같은 날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작성하고 같은 날에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접수 일자가 같으면 뭐예요? 여기 접수 번호. 그래서 실제 실무상 이런 경우 등기를 접수할 때는
위에 소유권 이전 서류. 그다음에 바로 밑에 근저당 설정서를 딱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접수일자가 끝에가 50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뭐예요? 49, 50. 이렇게 해서 같이 접수해서 소유권 이전이 좀 더 한 번호 앞서게 하죠. 근데 이걸 착각해서 거꾸로 했어. 근저당 설정 먼저 하고 소유권 이전해. 그러면 이건 반려되겠지. 왜냐면 근저당 설정자, 채권자,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가 아닐 테니까.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제 사고 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무는 반드시 이전 설정.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것. 집합 건물의 내용에 이거 있죠. 대지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지권. 여기 보면 대지권 얼마일까요? 여러분, 소유권 대지권. 요즘엔 당연히 그렇지만 대지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상권, 뭐 예를 들어 뭐 전세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인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831분의 59.49. 그럼 대지권의 면적은 얼마요? 대지권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데려오면 831분의 59.49. 831분의 59.49. 계산하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전체 토지 면적이 생략됐어요. 831분의 59.49 곱하기 생략된 이 건물 전체 면적의 부분이 생략됐어요. 이 면적의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얘는 한 필지였잖아요. 한 필지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83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분모가 831이고 생략된 거 831은 어떻게 두 개 약분해서 분자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그냥 여기는 뒤에 있는 분자가 대지 지분이야만 기억을 해서 그냥 59.49 평방미터라고 얘기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면적이 아까 전체 면적과 똑같아야지 돼, 이 전제는. 근데 경우에 예전 오래된 것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생략된 전체 대지 면적을 놓고 계산을 해야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느 때 필요하냐? 여러분이 지금 입찰을 받으려는 이 부동산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또는 재건축구역에 있으면 건물의 면적보다도 뭐가 중요해? 대지 지분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대지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이런 내용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